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TX 사태로 인한 파장과 또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빗썸 경제연구소의 정책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오유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빗썸 경제연구소에서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인 오유리 변호사입니다. 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번 FTX 사태의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FTX 사태로 굉장히 시장이 뜨거운데요. FTX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 자매 회사였던 알라메다 리서치 회사와 FTX의 그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이 두 간의 관계가 되게 불투명하다라고 시작된 시장의 의심이 사람들의 이제 불안으로 테라루나 사태를 겪은 사람들의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FTX에서 코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금 연쇄 도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네, 이 사태가 터진 이후에 그 세간에서 뭐 이게 제2의 엔론 사태다, 네. 혹은 뭐 제2의 금융위기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는데,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과거 레거시 금융 산업에 사실 폐해나 악습을 끊어내겠다라고 해서 출연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똑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돈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의 돈을 투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네. 이걸 내주기 위해서 지급준비 자산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언제나 윤리경영과 조금 멀리 닿아 있기 때문에 네. 윤리경영을 해야 되고 내부 통제 이슈도 있고요. 또 이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규제를 통해서 결국에 금융회사들에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FTX에서는 어떤 규제 없이 다 일어났다라는 거죠. FTX의 그 CEO의 윤리성을 믿었지만 결국에는 그 윤리성에 믿고 의지한 채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이 결국 자신의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많이 얘기를 해요. 네.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보면 결국에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무분별하게 돈을 대출해주고 이 대출을 한 대출 채권을 가지고 나서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금융기관들한테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버블이 낄 만큼 낀 이 금융 상품을 팔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이제 연쇄적으로 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이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이제 금융 상품, 이제 저희 크립토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FTX에서 내부 통제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자 연쇄적으로 지금 도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리먼 사태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는 원래 이제 경제라는 것은 부침이 있잖아요. 네. 이게 부침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부동산 어떤 불량 채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기지론 그런 것들을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것들을 모아서 이제 어떤 자산 유동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생겨서 연쇄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력을 낳는 도산이 이어졌던 것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규제가 없었지만 또 시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좀 자중하지 않고 최대 이익을 앞다퉈 도모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거고, 사실 이번 FTX 사태도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알라메다는 이제 자산을 주로 FTX에서 발행한 FTT를 한 40%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자회사에서 알라메다가 만든 FTT를 가지고 가상자산 이 담보로 유동성을 만드는 거죠. 대출을 받고 또 이 돈을 투자를 하고 투자 자산을 또 담보로 활용하게 돼서 이렇게 거품이 끼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FTX와 알라메다가 마켓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코인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제 버블이 너무 심하게 낀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 금융위기와 닮아 있다라는 비판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결국 이렇게 시장에 위기가 오자 강력한 규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규제에 나서고 있나요? 미국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선 처음으로 범정부적으로 우리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설계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난 3월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는데요. 이 행정명령
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모든 부처들이 과연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연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9월에 각 부처들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요약해 보자면 위험 요인은 제거하도록 규제를 설계하고 또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이제 과연 금년에 미국에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었는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상품 거래법,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띄워주시죠. 네. 네, 이 발의안들을 보면은 세 개 법안 모두 전통 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불공정 거래 금지와 관련된 상품 거래법을 가상 자산에 적용하고 네. 투자자 보호와 혁신 성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미국의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죠. CFTC의 가상 자산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네. 또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이라고 해서 또 디지털 상품 거래법 모두 고객 자산을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분리 애탁하라는 법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미국의 경우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서 불공정과 시장의 불법 행위 등은 모두 최소화하고 건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다만 혁신을 위해서 너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림 보시면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8월까지 네. 세 가지의 법이 나왔는데 뭐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의무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이 고객 자산은 분리예탁 관리를 그러네요. 해라. 네, 맞습니다. 라는 부분이고 FTX 사태도 사실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거기에 돈 맡긴 사람들이 지금 돈 못 찾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기업들이야 망하는 게 뭐 다반사지만 이게 금융기관의 어떤 외피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인식하고 돈을 맡겼을 텐데 못 찾았으니까요. 미국은 이렇게 됐고 EU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안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EU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엄격한 규제를 가장 발빠르게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2020년부터 입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합의가 되었고요. 2024년에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이 미카를 이제 유럽의 EU에서 만든 법안을 미카라고 부르는데 이 미카의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규제와 플레이어들이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암호자산을 가상자산이죠. 가상자산을 세 개로 나눕니다. 네. 전자화폐 토큰, 자산주가 토큰, 유틸리티 토큰이죠. 그러니까 네. 이 성질과 특질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고요. 네. 발행자를 기본적으로 코인을 아무나 발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음. 법인이나 뭐 은행이라든지 EU가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당국의 인가를 받은 법인 이런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더 엄격한 법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자기자본 규제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취 자금 같은 경우 이제 분리예탁, 커스터디를 통해서 제3의 기관에 너네들이 보관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시들 투자자들이 너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공시를 반드시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해상충 이제 결국 내부 통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이해상충에 대한 얘기도 앞다투어 넣고 있고요. 백서 같은 경우도 공시를 해서 과연 너희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소비자들에게 알려라라는 것들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 요건이라든지 상호 운용성 같이 건전한 재무 이런 건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잘못했을 때 한마디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지금 사실 EU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전자화폐 토큰, 자산 증거 토큰, 유틸리티 토큰 세 종류가 있는데 사실 유틸리티 토큰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어떤 앱이나 서비스에 있는 포인트 같은 것이잖아요. 네, 그것을 맞습니다. 암호화폐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런 포인트의 경우에도 토큰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부실 공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규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FTX 파산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거래소가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FTX가 발행한 자사 발행 토큰이 FTT라고 하는 건데요. 네. FTT는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서 일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FTT가 이제 결국에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20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20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거의 포기를 하는 상황에 속출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가격이 급락하여 수수료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FTT뿐만 아니라 사실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면서 네. 이제 다른 여타 가상자산들이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륨이 줄어다 보니 거래량도 확실히 줄고 수수료가 당연히 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사실 국내 거래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FTX에 관련된 되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거든요. 네. 뭐 VC들이라든지 채권자들, 그다음에 거기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 모두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FTX의 재무제표를 보니 우리가 모두 맡겼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네. 부채에 알트코인만 잔뜩 쌓여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 그렇죠. 네. 여기 믿고 이제 맡겼는데 도대체 내 돈이 어디 갔냐라고 하고 있고 그 채권자들이 거의 뭐 투자자들이 10만 명 정도에 다루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단일 국가로서는 FTX에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곡소리가 사실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소의 피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수수료가 급감한 그런 좀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네. 수익 구조가 조금 그런 상황은 있지만 뭐 사람들이 야 FTX가 세계 2위인데 망했는데 뭐 빗썸 업비트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번해 3월에 특정금융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특금법이라는 것들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네. 그것들을 강력하게 준수함으로써 FTX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법 사진도 사실 준비를 하나 했는데 네. 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조의 5조부터 얘기를 하나요? 네. 10조의 20인데 네. 내용이 고객별로 거래 내역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예치금을 그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해서 관리해라. 네.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사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네. 인가된 게 취소가 될 수 있어서 한국 거래소들은 이제 다들 이걸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아주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시장을 좀 얼어붙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고 거래소 수입 중에서 이제 수수료 수입이 거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있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번 사태가 어찌됐건 해외 거래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사적으로 국내 거래소로 좀 한국 투자자분들이 거래소를 좀 되돌아오는. 옮기는 분들도 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실제 현황은? 네, 실제로 좀 저희는 돌아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FTX를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포골이라는 SBF를 믿은 건데 우리 국내 거래소를 믿는 게 아니라 사실 국내 거래소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정보를 믿기 때문에 돌아온 거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금법이라고 하죠. 이번에 3월에 시행된 특금법을 잘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거래소들이죠. 뭐 빗썸이나 업비트들 이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를 받을 때 실명 계좌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실명 계좌를 받을 때 고객이 예치하는 예치금을 그 은행의 계좌에 별도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별도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사 자산과 고객의 자산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실사하여 외부에 공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금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또 금융회사와 FIU가 이중적으로 저희를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저희가 준수할 수밖에 없고 이 엄격한 특금법을 이행하는 국내 거래소에 대한 이제 믿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3월에 발효가 된 특정금융정보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이미 얘기가 끝나서 상당한 기간을 좀 준비를 하고 시장에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발효가 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추가적인 입법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업계에서 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안도 있고 뭐 야당에서 나온 안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뭐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에 대한 뭐 히스토리는 길죠. 가상자산을 뭐 금지를 했던 적도 있고, 네. 이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적도 있고,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지난 5월에 국정 과제로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기본법을 제정을 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국과 국회가 모두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질서 체계를 만들겠다 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상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규제가 더 많아진다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규제는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규제가 성숙한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필요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FTX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규제들이 새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거래소 입장에서 좀 있었으면 하는 규제 같은 건 없나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가장 뭐 법안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자면 네.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FTX 사태 이후로 입법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께서도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네. 이 법안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치금을 신탁하는데 고유재산과 분리하라. 네. 그리고 또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여 따로 보관을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해킹에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해줄지 그 네. 보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결국에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건데 네. 사실 투자자 보호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카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발행이나 유통이나 공시처럼 조금 더 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법안들이 조금 더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 그리고 또 FTX 사태 이후에 우선 좀 기조가 약간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는 이제 혁신과 성장과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이제 둘 다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우선 시장을 재건을 하고 먼저 건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규제에 조금 초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그리고 부정적인 이런 행동들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 때 이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국부 창출의 활용의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혁신과 성장을 위한 또 그런 양쪽에서는 또 이런 법안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견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한 바람은 좀 있는 상황이죠. 네. 뭐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어쨌든 뭐 사실 이제 금융기관으로서는 굉장히 당연한 입장이죠.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해라.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당연한 거고 사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앞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사실 거래소 입장에서 좀 더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거래소에 상장된 그 자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산들에 대한 공시를 다 거래소가 맡아서 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프로젝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룰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아까 보니까 미카엔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좀 미진하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닥사라고 해서 네. 국내 5대 거래소의 협의체죠. 닥사가 자율 규제를 통해서 상장에 대한 어떤 기준안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지만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입법으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좀 보여주고자 이 매년 공시를 투명하게 어떻게 뭐 자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공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디까지 다 공개가 되나요? 우선 저희는 고객 예치는 따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기 공시 의무가 없는 이제 거래소도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현금성 자산이랑 가상자산 보유 현황이라든지 네. 이용자 예치 자산 현황들도 저희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되는 거 이외에도 네. 저희가 FIU 이제 당국이죠. 금융 당국과
네. 금융회사에 되게 수시로 자료 요청을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요. 음. 계속 감독하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오히려 특근법이 도입이 됐을 때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너무 우리나라에 이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네.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의 소리도 있었는데 네. FTX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그런 규제가 선제적으로 도입됐던 것이 우리나라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입장에서는 또 이제 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네. 이제 수수료 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네. 메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국내 거래소 자체를 쓰지 않아 버리면 조금 이제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분명히.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뭐 세제가 원래 2025년으로 이제 유예가 될 예정이었는데 네. 2023년으로 당겨질 수 있다. 이제 뭐 한 달 정도 안에 그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래소 그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고민이 저는 연구 직책이라서 거래소의 큰 그림을 알기는 어렵지만 사실 네. 그냥 산업에 그런 종사하는 종사자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단기로는 악재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네. 가상자산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독한 겨울이 심해질수록 봄이 오는 것처럼 이러한 시장의 문제점들이 이제 속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정 정화가 됨으로써 결국에는 네. 건전하게 좀 시장이 변모해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건전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연구소 같은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해서 네. 이 시장이 좀 건전해지는데 좀 기여를 하자라고 나름의 윤리 경영일까요? 뭐 이런 것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나름은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건전하게 확대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그 윤리 경영이라든지 뭐 연구라든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양질 정보를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하고 예, 계시군요.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최근에 뭐 부산시에서도 네. 그 이제 부산시에 거래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해외 거래소들과 굉장히 밀접한 접촉을 했었고 네. 또 최근에 뭐 FTX 사태 이후에 국내 거래소를 인수해서 뭐 네. 바이낸스라든지 이제 큰 거래소들이 다시 재진입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네. 뭐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빗썸이나 아니면 다른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아주 경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규제나 정책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네. 좀 있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있었으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받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네. 저희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갖추고 국내 투자자들이 이렇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바이낸스나 이런 데는 뭐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큰 곳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국내에서 그게 도입이 될 거라고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럽게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네. 글쎄요, 뭐 정부의 그런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뭐 당연히 저희랑 경쟁하려면 저희 국내 규제를 좀 열심히 지켜서 좀 들어와야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